전쟁 전 독일에서 명확한 목표를 가진 새로운 세력이 창설되었다. 내부의 적을 처단하는 것. 그것은 전장의 출현이 아니라 수용소에서 태어났다. 그들의 구성원들은 일반적인 군인이 아니라 질문 없이 복종하고 후회 없이 죽이는 훈련을 받은 경비원들이었다. 터도르 아이케의 지휘하에 토텐코프 베르반대는 나치 정권의 돌격대 세력으로 자리 잡았다. 그들의 선발은 잔인했다. 나이, 키, 인종 순수성, 그리고 이념적 광신이 필수적이었다. 그들의 훈련에는 신체적 처벌, 체계적인 굴욕, 그리고 정치적 교훈이 포함되었다. 그들의 상징인 해골은 군사적 용기를 의미하는 것에서 벗어나 조직된 공포의 상징으로 변모했다. 왜 히틀러와 힘입너는 감옥 경비원들을 군사력으로 변환하기로 했을까? 그들은 웨르마크트의 일반 군대와 무엇이 달랐을까? 그들의 수용소에서의 훈련은 전장에서의 잔혹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피로 단련된 토텐코프의 치명적인 탄생. 토텐코프 사단의 역사는 전장에서 시작되지 않고 제3제국의 수용소의 어두운 복도에서 시작된다. 해골과 교차된 뼈의 상징은 나치 혁신이 아니라 18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군사적 전통에서 뿌리를 두고 있었다. 엘리트 프로이센 연대, 제1차 세계대전 당시의 러시아 군대, 심지어 폴란드 부대들까지도 이 상징의 변형을 사용하여 용기, 희생, 죽음에 대한 냉소적인 친숙함을 나타냈다. 그러나 나치 정권 아래에서 이 상징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터도르 아이케, 제1차 세계대전 참전 용사이자 나치당 초기 멤버인 그는 1930년대 초 정신적 불안정과 내부 분쟁으로 인해 불명예를 안았다. 그러나 하일리히 힘물러는 그를 독일 수용소 시스템을 재편성하기에 이상적인 인물로 보고 그의 구속을 도왔다. 1933년 라이히스타크 화재 이후 정치적 적들을 위한 구금 센터들이 설립되면서 아이케는 다하우 수용소의 지휘를 맡게 되었고 이를 전 수용소 시스템의 모델로 변모시켰다. 아이케의 방식은 다하우를 철저한 군사적 훈련 시스템을 통해 변화시켰다. 절대적인 복종을 보이지 않은 경비원들은 예외 없이 쫓겨났다. 아이케에게 있어 그의 부하들은 단순한 감시자가 아니라 새로운 독일의 정치적 병사들이었다. 1934년 그의 개혁의 일환으로 그는 토텐코프 상징을 선택하여 그의 특수부대의 상징으로 삼았다. 이는 그의 임무를 완벽하게 나타내는 상징이었으며 내부의 적을 처단하는 도구가 되었다. 새로운 부대는 공식적으로 SS, 토텐코프 베르반대, SS, 해골부대라는 이름을 받았다. 이 부대의 지도 아래 경비원들은 6개의 대대에 조직되었으며 각 대대는 해당 지역의 수용소를 담당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SS 오버베페를 샤베르는 다하우, SS 브란덴부르크는 작센하우젠, SS 튀링게는 부엠발트의 대대였다. 경비원 선발 기준은 다른 SS 부대보다 더 엄격했다. 1932년 10월 4일 힘물러는 SS에 가입하기 위한 2가지 기본 조건을 설정했다. 훌륭한 인종적 특성을 가진 높은 남성들이며 신체 기준을 충족해야 했다. 최소 1.70m 이상의 신장과 30세 이하가 요구되었으며 히틀러가 권력을 잡은 1933년에는 더 많은 지원자가 몰려들면서 힘물러는 이 기준을 더욱 강화했다. 최소 1.74m의 신장과 23세 이하의 나이, 그리고 완벽한 시력이 요구되었다. 또한 경찰의 선행 증명서가 필수였다. 토텐코프 베르반대에 대한 요구사항은 더 극단적이었다. 17세에서 22세 사이, 최소 1.18m의 신장, 철저한 신체 검사와 최소 1750년까지 인종 순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족보가 필요했다. 이러한 엄격한 기준은 역사학자 찰스 시드노가 지적한 바와 같이 SS를 나치 계급 내에서 독점적인 순위로 만들었다. 웨르마흐트에서는 기술적 능력이 중요시되었지만 토텐코프 베르반대에서는 이념적 충성과
인종적 광신이 가장 중요했다. 이 훈련에는 혹독한 체력 훈련, 의식적인 굴욕, 집단적 처벌과 끊임없는 정치적 교훈이 포함돼 하였다. 이 과정은 경비원들을 무감각한 존재로 변화시켰으며 그들은 자신들의 상위 미션을 확신하며 질문 없이 명령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었다. 1936년 히틀러는 공식적으로 SS군의 확대를 승인했다. 힘물러는 이를 이용해 토텐코프 베르반대의 규모를 1,800명에서 3,500명으로 늘렸다. 신중하게 작성된 명령에서는 이 부대들이 영구적인 무장 경찰력으로 내부 경찰 업무와 제국의 적들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힘물러와 아이케는 이 승인을 미래의 정치군대로 해석하며 웨르마흐트와 경쟁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군사력을 형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 높은 군 사령부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토텐코프는 공식적으로는 SS 경제행정부 VVHA의 행정관할 아래 두어졌다. 이는 부대의 진짜 목적을 숨기기 위한 행정적 전술이었다. 자금은 내무부를 통해 지원되었으며 이는 부대가 정규군과 경쟁하는 세력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했다. 1938년에 앙슐루스 오스트리아 병합은 토텐코프 베르반대가 수용소 밖에서 활동할 첫 기회를 제공했다. 대대들은 비엔나와 다른 도시들을 지나갔으며 군사 정복자로서가 아니라 이데올로기적 점령군으로 활동했다. 이 전개는 그들의 잔인하고 냉혹한 이미지를 더욱 강화시켰다. 그 해에 SS 토텐코프 스탄다르테 오스트마르크라는 네 번째 연대가 형성되었고 이는 마우트하우젠 근처에 새로운 수용소를 감시하는 임무를 맡았다. 히틀러의 외교 정책이 더욱 공격적으로 변하면서 힘물러는 SS군을 독일의 보안 시스템에서 중요한 구성 요소로 전략적으로 배치했다. 1936년의 한 선언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SE의 역할은 독일 내부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며 웰마크트가 외부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과 같다. 이 비전은 히틀러에게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고 히틀러는 당시 군에 대한 통제를 개인적인 충성의 서약을 통해 강화한 상태였다. 1938년 수데텐 위기 동안 힘물러는 공식 규정에서 법적 공백을 이용했다. 규정에 따르면 동원시 수용소는 알게마인의 SS에 더 나이가 많은 회원들에 의해 경비되어야 했으며 이로 인해 모터화된 토텐코프 부대는 그들의 직접적인 지휘 아래 경찰 특수부대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 10월 15일 힘물러는 경찰 강화 비상명령을 발동하여 예비군을 활성화시켜 수용소를 통제하게 했다. 이 조치는 히틀러가 부과한 제한을 피하고 토텐코프 부대의 규모를 크게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1939년 중반까지 토텐코프 베르반대는 약 2만 2천 명으로 성장했으며 수천 명의 무기, 총부터 중기관총까지 다양한 무기로 무장했다. 이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3배의 증가는 놀라운 성과였지만 동시에 IK 조직에 엄청난 물리적 도전을 안겨주었다. 군사준비, 이념교육, 운영 효율성 간의 균형은 전례 없는 자원을 소비하게 만들었다. 1939년 5월 히틀러는 토텐코프 베르반대의 규모를 1만 4천 명으로 공식화했으며 동원 시 2만 5천 명까지 확장을 승인했다. 전쟁 준비를 위한 SS의 급속한 확장은 채용 기준에서 수정을 강요했다. 1938년 12월 힘물러는 확장 요구는 타협을 요구한다고 인정하며 인종적 또는 유전학적 성격이 아닌 경미한 신체 결함은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 조정은 SS의 정체성이 변화하는 시점의 시작을 알렸다. SS는 점차 독점적인 세력에서 더 넓게 모집된 조직으로 변화하고 있었다. 1939년 8월 전쟁이 임박하자 힘물러는 모든 예비부대를 활성화시키라는 명령을 내렸다. 다하우, 부헨발트, 작센하우젠, 마우트하우젠 수용소는 물류센터로 전환되었으며 토텐코프 부대는 임박한 전개를 위한 장비를 갖추기 시작했다. 수용소 시스템의 어두운 구석에서 몇 년 동안 준비된 IK 부대는 이제
그들이 수용소에서 배운 공포를 유럽의 전장에 전달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피로의 세례, 폴란드와 프랑스에서 해방된 토템코프. 1939년 9월 1일, 독일의 장갑차 부대가 폴란드 국경을 넘어섰고, 이는 유럽을 6년 동안 삼킬 전쟁의 시작을 알렸다. 웨르마흐트와 함께 진군하는 부대들 가운데 SS 와펜 연대들은 나치 정권의 이데올로기적 선봉으로 자리 잡았다. 라이프 스탄다르트 아돌프 히틀러와 SS 페어퉁스트루프 독일은 즉시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게르마니아 연대는 예비로 남았다. 토텐코프 베르반데에게 있어 이 침공은 그들의 진화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했다. 원래의 토텐코프 3개 연대, 오버바이엘은 브란덴부르크, 튀링겐은 각각 다하우, 작센하우젠, 부헨발트에서 그들의 주둔지를 떠나 폴란드에서의 특별 임무를 수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히틀러는 특히 이들 부대가 전선 뒤에서 작전하며 공급로를 확보하고 점령지의 평화를 유지하며 저항의 거점을 제거하는 임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했다. 수용소 경비원에서 점령군의 군사적 부대로의 전환은 아이케의 비전이 실현된 것이다. 그의 부하들을 독일의 인종제국의 군인으로 변화시키는 것. 일반 군인들과 달리 토텐코프의 남자들은 이념교육으로 깊이 왜곡된 도덕적 기준 아래에서 행동했다. 그들은 단순한 군인으로 자신들을 여겼던 것이 아니라 정치적 병사로서 제국의 인종적, 정치적 질서를 강제로 구현하는 임무를 맡은 자들이었다. 폴란드의 마을들에서는 그들의 도착이 체계적인 공포 캠페인의 시작을 의미했다. 역사적 기록은 계획된 약탈, 대규모 추방, 즉결 처형을 문서화하고 있다. 이 잔혹성은 우연이 아니라 그들의 방법론에 내재된 일부였다. 지배를 확립하기 위해 공포를 심는 것이었다. 비두고슈츠 지역에서 브란덴부르크 연대는 단 이틀 만에 용의자로 간주된 800명의 폴란드인을 처형했다. 이 잔인한 행동은 정규군으로부터 공식적인 항의가 제기되었지만 모두 나치 계층에 의해 기각되었다. 수용소에서 적용된 방법들은 전쟁터로 그대로 옮겨졌다. 전쟁 규범에 대한 절대적 무시, 적의 비인간화, 그리고 즉시적인 치명적 폭력 사용이었다. SS 토텐코프 베르반데는 계획된 폴란드 지식인 계층의 말살에 적극 참여했다. AB 작전, 아우사 어르덴리시 베프리동스악치온 하에 수천 명의 대학 교수들, 신부들, 의사들, 퇴직한 군인들이 체포되어 처형되었으며, 이는 폴란드를 문화적으로 목을 자르려는 고의적인 시도였다. 토텐코프 부대는 또한 아이젠슈트룹 에인사츠그룹은 이와 협력하여 폴란드의 유대인 추격에 참여하며 폄하된 정책들, 시나고그 방화, 선별적 살해를 실행했다. 이 피비린내 나는 시작 이후 1939년 11월 히틀러는 다양한 토텐코프 연대들을 결합해 세 번째 SS 사단을 구성하도록 허가했다. 새로운 부대는 아이케의 철저한 복종 강제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훈련의 문제를 안고 있었다. 1940년 초 이 부대는 모터화된 부대로 변환을 위한 집중 훈련을 받았다. 차량과 중장비의 부족으로 인해 아이케는 다양한 출처에서 장비를 요청하며 임시로 해결해야 했다. 1939년 10월 첫 번째 공식 SS 사단들 페어퉁스트, 후에 다스라이히, 폴리체이와 토텐코프의 창설은 히틀러의 군사적 야망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했다. 이들 부대는 모터화된 부대로 지정되었으며 이론적으로는 독일 군대에서 가장 진보된 부대들 중 하나로 여겨졌다. 그러나 실제로는 모터화가 효과적이지 않고 희망적인 수준에 그쳤다. 대부분의 웨르마흐트 부대는 여전히 짐승을 이용한 운송과 도보 행군에 의존하고 있었다. 토텐코프 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아이케는 군대의 표준 구조에 중대한 수정을 도입했다. 그는 부대를 모터화된 보병 3개 연대를 중심으로 조직했으며 웨르마흐트의 전통적인 2개 연대 대신 이를 사용했다. 추가 인원은 기존 토텐코프 베르반데 연대에서 나왔으며 포병 연대는 주로 SS 헤임베어, 다한치히에서 모집된 폴란드 침공에 참가한 민병대로 채워졌다. 전쟁 중 발생할 불가피한 전사자를 예상하여
힘물론은 수용소 네트워크 내에서 교체용 배대기 시스템을 구축했다. 각 토텐코프 연대는 전투에 배치될 배대기 대대를 하나씩 받았으며 이를 통해 이념적으로 적합한 지원군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었다. 사단은 처음에 제2군의 예비부대로 서부 전선 침공을 위한 임무를 받았다. 작전 시작 일주일 후 전투 명령을 받았다. 남부 네덜란드와 벨기에를 지나 프랑스로 진격하면서 캄브레 북동부에서 상당한 저항에 부딪혔다. 1940년 5월 19일 아이켄은 북쪽에서 오는 적의 방역에 대비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이후 기갑군의 지휘를 받아 캄브레 지역으로 향했다. 여기서 롬멜의 7기갑 사단은 프랑스의 격렬한 압박을 받고 있었다. 아이켄은 첫 번째 보병 연대를 막스 시몬 대령의 지휘 아래 배치했으며 대전차 부대, 공병들, 포병들이 지원을 받았다. 이 연대는 스크라페 강을 넘어 캄브레와 아라스로 향하는 길에서 프랑스 마르로코 부대의 격렬한 저항을 만났다. 마을마다 집집마다의 전투가 벌어졌고 토텐코프는 결국 수비군을 몰아내고 이후에 기갑 방역을 격퇴하는 데 성공했다. 5월 20일 이들은 캄브레의 북쪽과 동쪽 지역을 점령하고 줌 6,000명의 포로와 풍부한 무기를 확보하여 기갑군의 징역을 계속할 수 있도록 했다. 부대의 첫 전투 사상자는 16명 사망, 53명 부상이었고 약 200명의 마르로코 군인을 처치했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2기갑 사단의 일부는 영국 해협에 도달하여 40개 연합군 부대, 약 100만 명을 프랑스의 주요 군대에서 분리시켰다. 이 전략적 통로는 좁은 폭으로 인해 즉각적인 확보가 필요했다. 토텐코프는 롬멜의 7기갑 사단과 8기갑 사단 사이에 배치되어 연합군 사이의 재결합을 막는 임무를 맡았다. 1939년 월 19일과 29일 사이 열흘간의 치열한 전투 중에 사단은 1140명의 피해를 입었으며 이에는 300명의 장교들이 포함되어 사단의 지휘체계와 작전 효율성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 힘물론은 사단이 계속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베드툴츠에서 부분적으로 훈련된 300명의 사관생도를 지원군으로 보냈다. 이 중요한 단계에서 사단과 관련된 가장 악명 높은 사건 중 하나가 발생했다. 레 파라디 전투의 학살. 1940년 5월 27일 제2보병대대 제14중대는 SS 하우프트슈툰피러 프리츠 크네흘라인의 지휘 아래 두 번째 베틀론 로열 노포크 연대의 영국 병사들 약 100명을 포로로 잡았다. 그들이 항복한 후 포로들은 헛간으로 끌려가 벽에 정렬된 후 체계적으로 기관총에 의해 처형되었다. 생존자는 총검으로 마무리되었다. 알버트 프리와 윌리엄 오칼리헌 두 명의 병사만이 동료들의 시체 아래 숨으며 살아남았다. 그들의 이후 증언은 이 전쟁 범죄를 기록하였다. 이 잔혹한 사건의 소식은 빠르게 독일의 근처 부대들 사이에 퍼졌다. 에리히 회프너 장군, 프랑스의 독일군 지휘관은 크네흘라인이 포로를 처형했다는 것이 입증될 경우 그를 해임할 것이라고 결심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는 무산되었으며 이는 크네흘라인이 영국 병사들이 1899년 헤이그 협약에 의해 금지된 더미더미탄을 사용했다는 주장 때문일 수 있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영국 병사들은 불법 전투원으로 간주되어 전쟁 포로로서의 보호를 받을 수 없었다. 1939년 6월 14일 프랑스 방어선이 무너지면서 토텐코프는 마른강 남쪽에서 철수 중인 적을 끈질기게 추격했다. 조직적인 저항은 대부분 붕괴되었으며 나머지 전투는 지역 지휘관들이 불가피한 패배를 늦추려 시도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디종 근처에서 제2보병대대 제5중대는 마르로코 병력과 맞서 매우 잔혹한 근접 전투를 벌였으며 토텐코프는 인종적으로 열등한 포로를 받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사단은 6월 17일부터 19일 사이에 6,080여 명의 포로를 잡았고 20일에는 1,300명의 프랑스 병력이 항복했다. 6월 22일 프랑스는 공식적으로 항복했다. 사단은 스페인 국경 근처에 있는 프랑스에서 점령 작업을 계속하며
거의 1년 동안 머물렀다. 프랑스 캠페인은 토텐코프가 그들의 기원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군사 부대로서도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들의 부대는 총알 속에서도 뛰어난 저항을 보였으며 전투에서의 결단력을 발휘했다. 그러나 사단에 피해 사망자 1152명, 전체 병력의 10%는 경험이 부족한 장교들이 지나치게 큰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아리 파라디에서의 영국 포로 처형이나 식민지 군대의 항복을 받아들이지 않는 등의 범죄적 행동이 자연스러워지기 시작했다는 점이었다. 프랑스 캠페인 후 SS, 와펜 SS의 확장은 아이케가 자신의 사단을 지배하는데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왔다. 힘물러는 SS의 모집과 교체 시스템을 고틀로브 베르거에게 중앙 집중화하여 수용소 내 교체 시스템을 모든 SS 부대의 일반 예비군으로 재구성했다. 아이케는 자신의 보충군 선택권을 상실했다. 이 자율성 상실은 즉각적인 갈등을 일으켰다. 1940년 여름, 아이케는 베르거 사무소와의 공개적인 다툼에서 그가 받은 보충군의 품질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며 범죄자들과 인종적으로 열등한 개인들이 포함되어 이들의 도덕적 순수성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의료 전문가이자 인종적 전문가인 빌헬름 벤더에게 모든 신병들을 철저히 검사하고 각 연대 지휘관들에게 범죄 경력을 조사하라고 명령했다. 이 철저한 검토로 인해 아이케는 700명 중 500명의 보충군을 거부했다. 베르거는 이 남자들이 이미 처음 SS 모집 시 받은 인종검사를 통과한 사람들이라고 언급하며 이러한 추가적인 검사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아이케는 옛 동지로서 자신의 위치를 이용해 이를 불복종하며 직접적으로 그러한 지시의 존재를 부인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보충군을 거부하는 것을 계속했다. 이 불복종은 잠시 동안은 아이케가 승리했지만 SS의 지도부는 그의 독립적인 영향력이 점차 커지자 그를 수용소 시스템에서 분리시키기 시작했다. 이로써 아이케의 권위는 서서히 쇠퇴하기 시작했고 이는 그의 러시아 전선에서의 죽음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아이케는 프랑스 캠페인과 소련 침공 사이의 1년 동안 그의 사단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그는 모터화된 보병 연대를 캄프그루펜 전투그룹으로 재구성하여 더 유연한 작전 능력을 가지게 했으며 대공 능력을 확장하고 150 중포를 추가했다. 그는 모터화된 예비대대를 사단의 주요 보충군으로 삼아 수용소 직원의 부족을 부분적으로 보완했다. 아이케는 그의 이념적 비전에 충실하며 1940년 41년 겨울 동안 정치적 교리 교육과 극히 강도 높은 훈련을 결합한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이 훈련은 소련과의 전투를 대비한 것으로 특히 숲과 마을에서의 작전을 강조했다. 이 집중 훈련은 바르바로사 작전을 위한 최후의 준비가 시작될 때까지 계속되었으며 토텐코프는 소련 국경을 향해 떠나는 첫 번째 기차에 탑승할 준비를 마쳤다. 수용소의 공포부대는 이제 진정한 전투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붉은 폭풍, 토텐코프와 소련의 거대한 벽. 1941년 6월 22일의 새벽은 역사상 가장 큰 육상 침공의 시작을 알렸다. 300만 명 이상의 독일 병사와 그들의 동맹국들이 소련 국경을 넘었고 바르바로사 작전이 시작되었다. SS 토텐코프 사단은 집중적인 1년의 준비를 거친 후 윌헬름 리터폰 리브 원수의 북부군 집단에 배속되었으며 특히 에리히 회프너의 제4기갑군에 배치되었다. 통합은 쉽지 않았다. 회프너는 프랑스에서 토텐코프를 지휘한 경험이 있었지만 아이케와 그의 사단에 대해 깊은 불신을 가지고 있었다. 이 적대감은 개인적인 차이뿐만 아니라 웨르마흐트와 와펜 SS 간의 제도적 경쟁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따라서 그는 토텐코프를 초기 예비군으로 배치하고 이를 첫 번째 공격부대로 배정하지 않았다. 배치 전 아이케는 그의 장교들을 모아 다가오는 작전의 이념적 성격을 전달했다. 그는 침공을 나치주의와 볼셰비즘 간의 존재론적 싸움으로 묘사하며
가차없는 성격을 강조했다. 아이켄은 전체 퓨레르의 명령을 전달하며 모든 소련 정치위원은 무조건 처형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는 그의 부하들에게 소련은 제네바 협약을 서명하지 않았으며 전쟁 포로를 서구의 규정에 따라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상기시켰다. 토텐코프는 독일 민족의 생존을 위해 한치의 양보도 없이 싸울 것이라고 선언했다. 토텐코프는 처음에 마른 강이 라인 스탈린그를 향해 전진하는 제56기갑군에 배속되었고 16군과의 접촉을 유지하며 소련의 방어선을 보호하고 적의 측면을 확보하는 임무를 맡았다. 소련군과의 첫 접촉은 나치의 소련 군사력 열등성에 대한 선전이 맞다고 보였다. 무질서한 진지, 무능한 지휘관, 장비가 부족한 병사들. 그러나 소련 영토로 깊숙이 들어가면서 이 인식은 급격히 바뀌었다. 다그다와 오스트로프에서 토텐코프는 KB-1과 KB-2 중형전차의 협력된 방역에 직면했다. 대부분의 독일의 대전차 무기는 효과가 없었고 오직 집중된 포병 활용만이 이를 막을 수 있었다. 이 전투에서 아이켄은 중상을 입었고 임시로 SS 브리가데 휘퍼 클라인하이스터 캄프가 지휘를 맡았다. 사단은 결국 라인 스탈린을 뚫고 진격했지만 약 17%의 전투력을 잃었다. 브리가데 휘퍼 골리츠의 임시 지휘하에 토텐코프는 일멘 호수 근처의 밀림과 늪지대에서 가장 치열한 전투를 치렀다. 이 복잡한 지형은 독일의 기술적 우위를 상쇄하고 소련의 침투와 매복 전술을 유리하게 만들었다. 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루가 성까지 진격했다. 여기서 초기의 성공 뒤에 소련의 군사적 각성이 기다리고 있었다. 대규모 방역이 북부군과 중부군을 분리할 위협을 하자 토텐코프는 만슈타인의 방역작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소련군에 큰 피해를 입히고 일멘 호수 남쪽의 퇴로를 차단했다. 9월까지 루시노 근처의 토텐코프 방어선은 격렬한 전투의 중심지로 변했다. 사단은 대적 우세한 적과 싸우면서도 개인적인 영웅적인 용기로 저항했다. SS 슈툰만 프리츠 크리스텐은 자신의 대전차 부대 동료들을 모두 잃은 후 피아크 38포를 혼자서 3일간 작동시켰다. 지원군이 도착했을 때 크리스텐은 약 100명의 적시체와 13대의 소련 전차를 파괴한 채로 둘러싸여 있었다. 히틀러는 그에게 기사십자 훈장을 수여했다. 토텐코프와 같은 부대들의 저항은 전선의 일시적인 안정화를 가능하게 했지만 1941년 12월까지 독일의 진격은 완전히 멈췄다. 러시아의 겨울은 섭씨 영하 40도까지 떨어져 장비가 적절하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기계 장비를 마비시켰다. 동시에 소련의 군사령관 조지 주코프는 시베리아 부대와 새롭게 생산된 T-34 전차를 동원해 모스크바 근처에서 대반격을 시작했다. 중부군은 혼란 속에서 후퇴했으며 히틀러의 직접적인 명령에 의해 후퇴가 금지되었다. 소련의 겨울 방역은 일멘 호수 남쪽의 독일 부대를 목표로 삼아 북부군을 완전히 차단하려 했다. 토텐코프와 인근 부대들은 적의 축적을 감지하고 급히 방어선을 강화했다. 1942년 1월 제16군과 토텐코프는 데미안스크의 포위망에 갇혔다. 소련군은 독일의 인접부대를 넘어 깊숙이 침투해 약 10만 명의 독일 병사들을 일멘 호수 남서쪽의 숲속에 갇히게 만들었다. 토텐코프는 방어의 중심에서 싸우며 무너지기 직전의 구역에서 전선을 확장했다. 포위된 지역의 상황은 인간의 저항 한계를 정의했다. 얼어붙은 진흙지대는 적절한 방어선 구축을 방해했고 보급선은 완전히 차단되어 오직 공중보급에 의존해야 했다. 공중교량은 영웅적인 시도였지만 부족한 양으로만 이루어졌으며 배급량은 기본적인 생존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아이켄은 상처에서 회복된 후 다시 지휘를 맡으며 중요한 작전을 직접 조정했다. 그는 반죽차를 타고 중요한 구역을 이동하며 직접적인 적의 포격을 받기도 했다. 그의 지속적인 존재와 불굴의 리더십은 지친 부대의 결속을 유지하게 했다. 그는 무자비한 정책을 설정했다. 허가되지 않은 퇴각이나 항복 시 즉결 처형이 내려졌다.
토텐코프는 두 개의 주요 전투 그룹으로 나누어져 제한된 통신 상태에서 반독립적으로 싸웠다. 힘물러여의 개인적인 개입 후 공중 수송으로 400명의 보충군이 도착했다. 3월 말에 접어들면서 사단은 약 13,000명의 인원을 잃었고 11명의 병사들이 탁월한 용기의 행동으로 기사십자 훈장을 수여받았다. 1942년 4월 초 독일의 구출 작전이 마침내 좁은 육상 통로를 개방하여 포위된 지역으로 이어졌다. 토텐코프 부대는 몇 주 동안 이 위태로운 통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이로 인해 부상자들이 점차적으로 대피하고 보급이 이루어졌다. 전투는 계속해서 줄어들지 않았고 8월까지 사단의 병력은 겨우 2,700명으로 축소되었다. 1942년 12월 거의 1년간의 연속적인 전투 끝에 사단은 전선에서 철수해 프랑스로 이동하여 휴식과 재편성을 받았다. 이 기간 동안 토텐코프는 판저그레나디어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추가적인 장갑 장비를 받았다. 살아남은 노련한 병사들은 재건의 기초를 이루었고 신병들이 보충되었지만 경험이 부족했다. 힘물론은 이 상징적인 사단의 작전 능력을 회복하는 데 우선 자원을 배분했다. 타이거 전차와 기타 고급 무기들이 도입되었지만 훈련과 부대 간의 응집력에는 여전히 상당한 결함이 있었다. 1943년 초 사단은 동부전선으로 돌아가 새롭게 결성된 ISS 판저군단에 합류했다. 아이켄은 결함을 인식하고 준비 강화를 위해 잠시 연기할 수 있었다. 전선에 도달했을 때 사단은 만슈타인이 지휘하는 하르코프 탈환을 위한 반격에 참여했다. 이는 스탈린그라드의 참사 후 소련의 겨울 공세로 잃은 전략적 도시를 되찾기 위한 전투였다. 1943년 2월 26일 아이켄은 피셀러 스토르흐 비행기에서 공중 정찰을 하던 중 미쿨리노 마을 근처에서 소련의 지상 포격에 의해 전사했다. 그는 조종사와 함께 즉사했다. 이 소식은 사단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병사들은 그의 시신을 회수하기 위해 적진을 넘었다. 이는 그가 부대원들에게 미친 영향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아이케의 죽음은 토텐코프의 시대의 끝을 의미했다. 아이케는 단순히 군 지휘관이 아니었다. 그는 이 사단의 정신 그 자체를 구현한 인물이었다. 이념적 광신, 가차없는 훈련, 그리고 나치주의에 대한 절대적 충성이었다. 히틀러는 아이케의 죽음을 기리며 제6 판저그레나디어 연대의 이름을 터도르 아이케로 개명하고 기념 팔찌를 수여하는 것을 허락했다. 아이케의 사망 이후 지휘는 헤르만 프리스에게 넘어갔다. 그는 사단의 포병대대 전 지휘관이었다. 그의 지휘 아래 토텐코프는 점차적으로 더 전통적인 군사 형성으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원래의 이념적 자취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으며 이 과정은 전술적으로 현대 전쟁에 적응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사단은 1943년 3월 하르코프 제3차 전투의 마지막 단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다스라이히와 라이프스탄다르트와 함께 소련 군대의 후퇴 경로를 차단하고 소련군을 포위하여 전멸시킨 일련의 작전을 수행했다. 다스라이히와 토텐코프는 소련군을 후퇴시키는 한편 라이프스탄다르트는 퇴로를 차단하여 소련의 제25위 기병사단을 추구하며 추가적인 격퇴를 일으켰다. 이 협동 방역은 남부전선에 일시적 안정을 가져왔고 히틀러에게는 스탈린그라드 참사 이후 필요한 군사적 성공을 제공했다. 이 전투는 SS 부대들이 조정하여 기동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공격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했다. 그러나 전략적 현실은 이 전술적 성공을 보완하지 못했다. 소련군은 신속하게 손실을 회복했으며 독일군의 자원은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었다. 히틀러의 후속 결정들은 이러한 일시적 승리를 과대평가한 치명적인 실수를 드러냈다. 그는 방어 가능한 진지를 공고히 하지 않고 쿠르스크 돌출부를 향해 관심을 돌리며 이를 결정적 타격의 기회로 보고 전세를 뒤집을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쿠르스크, 토텐코프의 마지막 돌진. 1943년 봄 동부전선에서 가장 피비린내 나는 겨울이 끝난 후 독일 고위사령부는 근본적인 전략적 갈림길에 직면했다.
스탈린그라드에서의 참패는 힘의 균형을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바꾸어 놓았다. 소련군은 자신감과 능력을 키우며 독일의 확장된 방어선을 끊임없이 압박했다. 독일은 비싼 대가를 치른 영토를 포기하고 자원을 절약하기 위한 방어선 축소를 선택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과감한 공격으로 소련의 전세를 뒤집을 기회를 노려야 할 것인가. 히틀러는 영토를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어떤 전략도 거부하고 두 번째 선택을 고수했다. 목표는 쿠르스크 돌출부였다. 60km의 돌출부는 독일 진영을 향해 돌출되어 있었고, 이를 북쪽과 남쪽에서 동시에 공격하여 소련의 대군을 파괴하고 전선 축소와 전략적 주도권 회복을 목표로 했다. 이 결정은 시티델 작전으로 코드화되었으며 점차 감소하는 자원으로 최대의 배팅을 하는 것이었다. 공격을 위한 필요한 전투력 집중을 위해 와펜 SS 부대를 포함한 최고의 부대들이 이 공격에 배정되었다. 토텐코프, 라이프스탄다르트, 다스라이히는 폴 하우서의 제2판저 군단을 구성하며 남부에서의 공격의 선두에 섰다. 수개월에 걸친 준비 동안 이들 부대는 새로운 장비의 배급을 최우선으로 받았다. 토텐코프는 펜터와 타이거 전차, 장갑차, 자주포, 첨단 대전차 무기를 받았다. 그러나 펜터 전차의 생산 지연으로 인해 작전은 4월에서 7월로 연기되었고, 그 사이 소련군은 방어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시간을 얻었다. 소련 고위사령부는 영국의 정보망과 리차드 조르게의 스파이망을 통해 쿠르스크의 공격을 알게 되었고, 이를 미래의 방어를 위한 준비로 전환시켰다. 소련군은 쿠르스크 지역을 유례없는 요새로 변모시켰다. 8개의 방어선이 최대 300km까지 깊게 설치되었으며 40만 개의 지뢰가 킬로미터당 2,400개씩 배치되었다. 또한 5,000km의 참호와 2,000문의 포병이 준비되었다. 소련은 또한 후방에 대규모 전략적 예비군을 축적하고 개선된 T-34 전차를 장비한 전차 군단을 배치했다. 총 130만 명의 병사와 3,600대의 전차, 24,000문의 포가 독일군의 진격을 기다리고 있었다. 1943년 7월 5일 대규모 포격을 시작으로 시티델 작전이 시작되었다. 토텐코프 사단은 남부 공격의 중심에 배치되어 소련의 첫 번째 방어선을 넘는데 일정한 진전을 이루었다. 펜터그레나디어들은 전투 공병의 지원을 받아 지뢰밭을 뚫고 기관총 둥지와 대전차 진지를 제거하며 전진했다. 그러나 소련의 방어 기피는 곧 소모적인 속도를 강요했다. 1km를 진격할 때마다 탄약, 연료, 인력을 지나치게 소모해야 했다. 소련군은 각 참호를 끈질기게 방어하며 필요할 때는 다음 방어선으로 질서 있게 후퇴했다. 소련의 포병은 잘 배치된 관측병을 통해 끊임없이 독일의 진군을 압박했다. 3일차 토텐코프는 약 15km를 진격하여 벨고로드 쿠르스크 철도와 같은 중요한 지역을 점령했다. 그러나 더 빠른 진격으로 인한 측면 노출로 인해 취약한 지점을 확보하기 위해 잠시 전진을 멈추었다. 7월 10일 사단은 푸셀강을 건너 교두보를 확보하며 이를 결정적인 돌파로 준비했다. 7월 12일 소련 고위사령부는 프로호로프카 근처에서 대규모 방역을 시작했다. 850대의 소련 전차가 형성된 대규모 전차부대로 제2판저군단 SS와 충돌했다. 좁은 공간에서의 전투는 독일군의 장거리 통신과 사격의 우위를 상쇄시켰다. 토텐코프는 소련의 2개의 군단과 맞서 근접 전투를 벌였다. 전투의 강도는 이전의 경험을 능가했다. 전차는 다른 전차들과 직접 충돌하며 탄약이 폭발하는 장면은 매우 화려하게 일어났다. 소련의 탈출한 승무원들은 독일 전차를 수류탄과 자석지뢰로 공격했다. 약 4대1의 수적 열세 속에서도 토텐코프는 3일간의 전투에서 방어선을 유지했다. 훈련된 승무원들, 독일 전차의 기술적 우위, 그리고 군기가 소련의 수적 우위를 어느 정도 상쇄했다. 그러나 인원과 차량의 손실은 점차 사단의 전투력을 감소시켰다. 7월 14일 토텐코프와 다른 SS 부대들은 전차와 장갑차의 절반을 잃으며 큰 피해를 입었다. 작전은 명백하게 실패했다. 7월 17일 히틀러는 시티델 작전을 취소하고
SS 부대들을 이탈리아 전선으로 이동시키며 시칠리아 침공을 저지하라고 명령했다. 쿠르스크 전투에서 토텐코프는 약 2만 명의 병력으로 출발했으며 약 1만 명만이 전투 가능한 상태로 남았다. 전술적으로는 패배하지 않았지만 전략적으로 독일군은 동부 전선에서 주도권을 회복할 마지막 기회를 잃었다. 쿠르스크 전투는 역사상 가장 큰 장갑차 전투로 기록되며 결정적인 전환점을 나타냈다. 독일의 초기 성공을 이끈 기동적 공격전은 소련의 압도적인 압박 앞에서 정적인 방어와 전술적 퇴각으로 완전히 대체되었다. 토텐코프에게 쿠르스크는 현대 전투 형성으로서의 절정을 의미하며 복잡한 작전을 수행하고 극도의 압박 속에서도 일관성을 유지하는 능력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군사적 특성은 전쟁의 불가피한 흐름을 바꾸지 못했다. 독일은 물자와 인력의 손실을 보충할 수 없었고 소련은 장비 생산과 예비군 동원을 지속적으로 증가시켰다. 독일군의 마지막 전술적 성공이었던 쿠르스크 전투 후 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쿠르스크 전투 직후 회복할 시간도 없이 토텐코프는 다시 방어 전투에 투입되었다. 다스 라이히와 함께 소련의 하르코프 공격을 저지하기 위한 필사적인 행동에 참여했다. 두 SS 사단은 전술적 소방수체류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위험에 처한 전선에 급파되어 붕괴하는 방어선을 안정시키는 임무를 맡았다. 1943년 8월과 9월 동안 이들은 엘리트 웨르마흐트 부대인 그로스도이칠란드와 함께 신속 대응 부대로 사용되었으며 위기 지점을 넘나들며 지속적으로 이동했다. 이는 토텐코프의 탁월한 전술 능력과 국지적 방역을 위한 유효한 부대가 점차 부족해지는 상황을 반영했다. 10월에는 그리보이로그의 성공적인 방어에 참여했다. 그리보이로그는 웨르마흐트의 중요한 통신, 교통 및 보급 중심지로 토텐코프는 소련의 공격을 막고 핵심적인 위치를 지키는 역할을 했다. 11월에는 제3판저 SS 토텐코프 사단으로 공식적으로 재편성되었으며 이는 장갑부대의 비율 증가를 의미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허용된 병력 규모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1943-44년 겨울 방어 전투는 계속되었고 소련의 끊임없는 압박 속에서 퇴각이 반복되었다. 1944년 3월 토텐코프는 남부군 집단의 루마니아로의 철수를 위한 중요한 방어 역할을 수행했다. 후방의 장갑부대로서 주요 위치를 지키며 덜 기동성 있는 부대들이 벅강강과 카르파티아 산맥 지역으로 철수할 수 있게 했다. 이 방어 행동들은 공식 발표에서는 거의 인정되지 않았지만 독일 웨르마흐트가 우크라이나에서 완전한 멸망을 피할 수 있도록 했을 가능성이 있다. 토텐코프는 최후의 저항으로서의 역할을 통해 독일 고위사령부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부대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각각의 성공적인 퇴각은 두 해 전피로 정복한 영토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했다. 이는 독일 동부 전선의 붕괴를 상징하는 물리적 증거였다. 광기의 황혼, 토텐코프의 최후의 패배. 1944년 여름은 동부 유럽에서 독일의 야망의 최후의 시작을 알렸다. 전쟁의 흐름은 일시적인 방어와 지역적인 방역으로 일시적으로 억제되었지만 결국 소련의 압박이 불가피한 폭풍으로 변해버렸다. 결정적인 순간은 1944년 6월 22일에 시작된 소련의 바그레시온 작전이었다. 바르바로사 작전의 시작 3년 후였던 이날 240만 명 이상의 병사와 때의 전차가 독일의 중부군을 벨로루시에서 완전히 파괴했다. 몇 주 만에 28개의 독일 사단이 전멸했다. 소련군의 진격은 300km를 깊이 500km를 넓이로 뚫고 들어가며 독일군은 보충할 인력이 없었다. 스탈린그라드보다 더 큰 재앙이었지만 역사적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웨르마흐트에게 이는 대체 불가능한 베테랑과 중요한 장비를 회복할 수 없는 상실을 의미했다. 토텐코프는 이제 제4기갑군의 일부로 소련의 북쪽 진역에 맞섰다. 그로드노 지역에서 소련의 제2기갑군을 막기 위해 싸웠으며 약 10대 1의 수적 열세 속에서도 단호한 저항을 했다. 그러나
지속적인 소련의 압박은 서서히 퇴각을 강요했다. 7월 18일 완전히 밀려난 토텐코프는 바르샤바로 퇴각해 SS 바이킹 사단과 함께 폴란드 수도의 동쪽 접근을 방어했다. 이 시점에서 바르샤바는 독일 점령군에 대한 반란을 준비하고 있었다. 8월 1일 소련군이 비스툴라 강 동쪽에 접근한 가운데 폴란드 저항군은 바르샤바 봉기를 시작했다. 이는 소련의 징역과 협력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스탈린은 정치적 계산으로 소련의 징역을 의도적으로 지연시켰고 독일군이 반란을 진압하도록 했다. 비록 토텐코프는 바르샤바 시내 진압에는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지만 이 임무는 주로 디를레반저 브리게이드와 야로네이와 같은 특수부대에 할당되었다. 동쪽 교외에서 방어를 맡으며 소련군이 강을 넘어 저항군과 연결되는 것을 막았다. 이 저지는 폴란드 저항군을 고립시키는 데 기여했으며 저항군은 후에 완전히 제거되었다. 바르샤바의 전투는 극도로 피비린내 나는 전투로 발전했다. 토텐코프는 소련의 대규모 보병과 전차의 공격을 받으며 압도적인 포병 화력에 맞섰다. 방어 전술은 초기 공격을 막고 되돌려놓기 위한 제한적 방역을 가한 후 상황이 불리해지면 보조 위치로 후퇴하는 방식이었다. 전술적인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전략적 현실은 부인할 수 없었다. 소련의 인력과 자원이 독일군의 모든 승리를 임시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렸다. 8월 말까지 토텐코프는 경험이 풍부한 병력과 교체할 수 없는 장비에 극심한 손실을 입었다. 히틀러는 토텐코프의 전투 성과를 인정하며 그들의 효과적인 방역 능력을 칭찬했다. 그러나 이러한 잔여 능력은 전쟁의 전반적인 방향을 바꾸지 못했다. 서쪽에서 연합군이 독일 국경을 향해 진격하자 소련의 대공세는 동부 유럽을 휩쓸며 루마니아, 불가리아, 헝가리 대부분을 점령했다. 1944년 12월 토텐코프는 바르샤바에서 소련의 포위망을 돌파하려는 실패한 시도에 다시 투입되어 하였다. 부다페스트는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의 방어가 붕괴된 뒤 고립되었다. 약 7만 명의 독일과 헝가리 병사들이 도시 안에 갇혀 항복하거나 멸망할 운명에 처했다. 토텐코프의 해방 시도는 남부전선의 마지막 장갑 부대를 소모시켰지만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결국 소련의 대규모 공격은 바니 발라톤 호수 근처 바코니 숲으로 독일 SS 부대들을 밀어냈고 방어 위치를 구축했다. 1945년 3월에 히틀러는 봄의 각성작전을 시작했다. 헝가리의 석유기지를 회복하고 비엔나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진지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였다. 토텐코프와 다른 엘리트 SS 부대들은 이 마지막 공세의 핵심으로 투입되었고 비록 예전의 전투력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전투에서 유효한 부대로 남아있었다. 3월 6일 작전이 시작되었고 악천후로 인해 지형이 진흙탕이 되어 장갑부대의 기동성을 심각하게 제한했다. 토텐코프는 초기 32km를 소련 점령지로 진격하며 전략적 위치를 확보하고 소련 전차 수십 대를 파괴했다. 1945년 3월 16일 우크라이나 제3전선의 톨부진 원수가 대규모 방역을 시작했다. 소련군은 수적 우위와 지속적인 공습의 지원을 받으며 독일의 전진 부대를 빠르게 포위하고 압도했다. 히틀러는 전투를 계속해야 한다는 명령을 내렸지만 SS 지휘관들은 오스트리아로의 퇴각을 허용했다. 히틀러는 참여한 부대들에 대해 명예팔찌를 박탈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이는 수년간 충성스럽게 싸운 베테랑들에게는 상징적인 모욕이었으며 큰 분노를 일으켰다. 4월 말 동부전선이 완전히 붕괴되면서 토텐코프는 전투 가능한 병력 1,000명과 운용 가능한 전차 9대만을 남기고 헬무트 베커의 지휘 아래 린츠로 퇴각했다. 탄약과 보급은 거의 바닥을 드러냈고 지속적인 저항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졌다. 4월 30일 히틀러의 자살은 항복을 위한 심리적인 마지막 장애물을 제거했다. 1945년 5월 8일 독일은 무조건 항복했다. 베커는 토텐코프의 자녀 부대를 미국 제3군에 인계하면서 마우트하우젠 수용소에 경비병들을 해제할 것을 조건으로 했다.
그러나 이 협정은 무시되었고 포로들은 소련군의 구금으로 이송되었으며 토텐코프의 상징은 최고의 범죄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많은 포로들이 즉결 처형되었으며 나머지 포로들은 시베리아 노동 수용소로 보내졌고 그곳에서 대부분 죽음을 맞이했다. 몇몇 생존자들에게는 전쟁 범죄로 낙인 찍힌 부대에 복무했다는 오명이 평생 법적 추적과 사회적 배제, 그리고 지울 수 없는 심리적 부담을 의미했다. 공포의 상속자들, 토텐코프의 치명적인 유산. 토텐코프 SS 사단의 유산은 현대 군사 역사에서 극단적인 복잡성을 대표한다. 한편으로는 탁월한 전술 능력과 극한 상황에서의 뛰어난 저항력을 입증했으며 총 46명의 병사들이 전투에서 탁월한 용기를 보여 기사십자 훈장을 수여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군사적 업적은 인류에 대한 체계적인 범죄의 가해자로서의 역할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토텐코프와 나치 수용소 시스템의 유기적인 연결은 우연이 아니라 기초적인 형성이었다. 사단은 창설부터 해체까지 수용소 경영에서 형성된 운영 철학을 유지했으며 이는 이데올로기적 적에 대한 절대적인 경멸, 통제 수단으로서의 체계적 폭력화, 그리고 인종적 우월성을 기반으로 적을 비인간화하는 시각을 포함했다. 이처럼 군사적 경쟁력과 이념적 야만성의 결합은 현대 분석가들에게 특히 충격적이다. 찰스 시드노르, 와펜 SS 연구의 역사학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토텐코프는 기술적으로 유능한 병사들이 동시에 서구 군사 전통과 상충하는 행동에 참여하는 역설을 직면하게 한다. 폴란드에서의 첫 작전부터 오스트리아로의 최후 퇴각까지 토텐코프는 여러 차례 전쟁법을 위반했다. 바르바로사 작전 동안 특히 정치위원들을 대량 처형한 것은 고위 지휘부의 명령에 따른 것이었다. 비르고슈츠 지역에서 브란덴부르크 부대는 이틀 만에 약 800명의 민간인을 처형했다. 프랑스에서는 아레 파라디 사건을 포함해 토텐코프는 백인 프랑스 병사들의 항복은 받아들이면서 인종적으로 열등한 마르로코와 세네갈 군인들을 체계적으로 학살했다. 후속 연구들은 소련 점령 지역에서의 폭력적인 보복과 관련된 기록을 문서화했다. 벨로루시와 우크라이나의 수많은 마을은 후퇴하면서 탄지 경계 정책에 따라 모두 파괴되었다. 나치 수용소 의사들이 강제 불임 수술과 인종 선택을 시행한 불법적인 우생학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도 후에 밝혀졌다. 토텐코프는 아이젠슈트룹과 협력하여 바르바로사 작전 초기에 작전 살인 부대와 연결되었다. 프리츠 크네흘라이는 레 파라디 학살의 책임자로 1949년 1월 영국 군사법정에서 전범으로 재판을 받고 처형되었다. 그는 영국 병사들이 금지된 팽창탄을 사용했다는 주장으로 방어했지만 이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다. 이 사건의 잔혹성은 당시 웨르마흐트의 장교들조차도 분노를 일으켰다. 그러나 대부분의 토텐코프 병사들은 전쟁 중에 그들의 행동에 대한 개별적인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았다. 몇 가지 요인들이 이러한 면책에 기여했다. 독일의 붕괴 규모로 인해 개별적인 기소가 어려웠고 전쟁 말기에는 기록이 체계적으로 파괴되었으며 생존한 증인들이 구체적인 증언을 제공하기 어려웠다. 일반적으로 와펜 SS는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범죄 조직으로 선언되었으며 이는 토텐코프의 모든 구성원에게 자동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생존한 베테랑들에게는 군사적 혜택 배제, 공공 결사 금지, 관련 상징물 전시 제한과 심각한 직업적 장벽이 따랐다. 현대의 역사학자들은 토텐코프를 군사적 유닛으로서의 극단적인 이념적 영향의 사례로 간주한다. 다른 와펜 SS 부대들이 점차 더 실용적인 부대로 발전한 반면 토텐코프는 끝까지 그 핵심 이념을 유지했다. 정치 교육은 1944년까지도 훈련의 공식적인 요소로 남아있었고 대부분의 부대들이 전술적 긴급성으로 이러한 관행을 중단한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현대의 군사 분석가들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정의적인 특징을 강조한다. 강철 같은 규율. 토텐코프는 가혹한 환경 속에서도 뛰어난 응집력과
전투 능력을 보였다. 이념적 광신, 도덕적 내용에 상관없이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함으로써 전략적 범죄를 가능하게 했다. 전술적 적응력, 군사적으로 복잡한 방어작전과 지역적 방역에서 독일의 평균적인 웨르마흐트 부대들을 능가했다. 군사 역사학자 마르틴 퀴퍼스는 이렇게 말한다. 토텐코프가 전투 유닛으로서 효과적인 이유는 바로 우리와 그들의 사고방식, 극단적인 희생을 감수하려는 의지, 사건의 정당성에 대한 절대적 신뢰였다. 이 정신은 대규모 범죄에 참여할 수 있게 했으며 상호 분리할 수 없는 요소였다. 후에 수십 년 동안 토텐코프 일부 참전 용사들은 소위 명예로운 군사적 측면과 고립된 과잉 행위를 분리하여 이야기를 재구성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들은 모임을 조직하고 회고록을 출판했으며 자신들의 복무를 애국적 의무를 수행하는 일반 병사로 옹호했습니다. 후기 다큐멘터리에서 인터뷰한 한 참전 용사는 우리는 부끄러워할 것이 없으며 명예롭게 용기와 신념을 가지고 적과 싸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회수된 기록 보관소, 동시대 증언 및 작전 문서에 기반한 체계적인 학술 연구는 잔혹 행위가 우발적이거나 고립된 것이 아니라 사단의 핵심 작전 정체성의 중심 구성 요소였음을 결정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받은 세뇌 교육은 제국의 적으로 분류된 사람들에 대한 범죄 행위를 직접적으로 조장했으며 사단은 확립된 국제협약을 무시하는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토텐코프의 행위로 인한 군인과 민간인 희생자들에게 그 유산은 고통스러울 정도로 분명하게 남아있습니다. 르 파라디 생존 영국군의 증언은 항복 후 그들이 처형된 잔혹한 무관심을 묘사했습니다. 바르샤바 봉기 생존 폴란드인들은 토텐코프 부대를 포함한 SS 부대의 외곽 주둔이 도시를 파멸로 몰아넣은 고립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회상했습니다. 사단이 작전했던 소련 지역 사회는 여러 세대에 걸쳐 잔혹한 보복, 즉결 처형 및 전체 마을 파괴에 대한 기억을 보존했습니다. 이러한 희생자와 그 후손들에게 군사적 능력에 대한 논쟁은 가해진 고통의 현실에 비해 완전히 부차적입니다. 토텐코프는 제3제국 연구의 중심적인 문제, 즉 일반적인 측면과 범죄적 구성 요소를 분리하는 불가능성을 예시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때때로 과잉 행위를 저지르는 전투 사단이 아니라 전장으로 옮겨진 나치 테러 조직의 직접적인 확장이었습니다. 그들의 전술적 효과는 국제법적 관점에서 근본적으로 범죄적인 정책을 정확히 실행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현대 역사학은 바펜 SS를 단순한 일반 군대로 낭만화하거나 정상화하려는 시도를 일관되게 거부해왔습니다. 역사적 증거는 그들의 집단 학살 정책의 실제 실행에 있어서의 필수적인 역할을 분명히 확립합니다. 강제 수용소 시스템에 직접적인 뿌리를 둔 토텐코프는 이러한 통합에 특히 명백한 사례를 나타냅니다. 후대에게 토텐코프 사단은 극단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군사윤리의 절대적인 종속에 내재된 위험에 대한 강력한 상기 역할을 합니다. 그들의 역사는 군사기관이 기본적인 도덕적, 법적 제약을 포기할 때 어떻게 합법적인 전쟁과 조직범죄를 구별하는 테러의 도구로 변모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날 토텐코프에 대한 완전한 분석은 그들의 전술적 능력의 현실과 그들의 임무와 행동의 근본적으로 범죄적인 성격을 동시에 인식해야 합니다. 이 불편한 이중성은 단순화를 거부하지만 현대 군사 역사의 가장 어두운 장 중 하나에서 의미 있는 교훈을 얻으려면 직접적인 대면이 필요합니다. 나치즘 이전부터 존재했지만 정권에 의해 전유되고 변형된 해골과 뼈다귀 문양은 토텐코프의 행동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죽음 앞에서의 용기의 상징이 아니라 죽음 자체를 산업화한 정권의 상징이었습니다. 생존자들이 그 휘장의 의미에 대해 질문을 받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인 희생에 대한 의지라는 전통적인 군사적 해석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나치 정책으로 고통받은 수백만 명에게 그 상징은 체계적인 공포와 영구적으로 연관되었습니다. 강제 수용소에서 유럽 전장까지
토텐코프 사단의 전체 궤적을 살펴보면 나치 정권 자체의 축소판을 볼 수 있습니다. 조직적 효율성, 이데올로기적 광신 및 계산된 잔혹 행위의 치명적인 조합입니다. 그들의 전술적 성공과 전략적 실패는 독일 전쟁의 더 넓은 패턴을 반영합니다. 그들의 범죄 행위는 군사기관이 기본적인 도덕적 제약을 포기할 때 피할 수 없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토텐코프의 역사는 현대 군사 역사가들 사이에서 격렬한 논쟁을 계속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부 기술 분석가들은 그들의 전술적 혁신과 극단적인 조건에서 효과적으로 작전할 수 있는 능력을 연구하는 반면, 사회 역사가와 홀로코스트 연구 전문가는 강제 수용소의 작전 방법과 전투 지역에서의 행동 사이의 연속성을 강조합니다. 현대 사회에게 핵심적인 교훈은 분명합니다. 윤리적 기초가 없는 기술적 탁월성과 조직적 능력은 그것을 정당화하려는 수사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야만으로 이어집니다. 모범적인 군사적 규율과 체계적인 범죄 행위의 기이한 혼합을 보여주는 토텐코프 사단은 군대가 극단주의 이데올로기에 완전히 종속될 때 내재된 위험에 대한 역사적 경고로 남아 있습니다. 토텐코프에서 복무한 대부분의 남성들은 전쟁에서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에게도 그 유산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일부는 전후 독일에서 익명의 삶을 재건하려고 노력하며 낙인 찍힌 부대와의 연관성을 숨겼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반쯤 은밀한 참전용사단체를 통해 연락을 유지하며 자신들의 역사를 미화된 버전으로 가꾸었습니다. 후대의 개인적인 이야기와는 상관없이 역사적 기록은 남아 있습니다. SS 토텐코프 사단은 전문 군사 조직과 나치 이데올로기 프로그램 간의 융합을 가장 명백하게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그 구성원들은 전쟁 기계에 갇힌 불운한 병사들이 아니라 적대 행위 수행에 있어 전통적인 인도주의적 제약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비전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장 악명 높은 독일 사단에 대한 이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논란이 많은 군사 조직 연구는 단순한 기술적 또는 전술적 측면에 대한 매력 이상의 더 큰 목적을 수행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진정한 군사 역사는 무력 충돌의 윤리적 차원을 직접적으로 다루어야 하며 사회가 전쟁을 수행하는 방식은 근본적으로 그들의 핵심 가치를 반영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강제 수용소의 공포 속에서 태어나 처참한 패배로 해산된 토텐코프는 탈인 간화된 적에 대한 절대적인 도덕적 우월성을 확신할 때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공포에 대한 영원한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그들의 역사는 사회가 합법적인 전쟁과 제도화된 테러를 구분하는 기본 원칙을 포기할 때의 극단적인 결과를 보여주기 때문에 정확히 연구되어야 합니다. 토텐코프가 싸웠던 러시아 평원, 폴란드 숲, 프랑스 들판에는 그들의 지나간 흔적의 희생자들을 기리는 침묵의 기념비들이 서 있습니다. 전략적 분석이나 전술적 논쟁보다 이러한 침묵의 목소리가 그들의 휘장이 현대 전쟁의 가장 어두운 측면의 대명사가 된 사단의 진정한 유산입니다.